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처음 뵙습니다. 저는 서울교육대학에서 미술교수를 하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년을 했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드릴 말씀은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평생의 연구의 과제이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지내고 있는데 우리 머릿속에 내가 누구인가? 또 우리 한국인은 누구인가? 나아가서 우리 사람이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알고 그것의 토대 위에서 생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어떤 세계를 개척하게 됐는데, 청소년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참고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우리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너는 미술의 소질이 있으니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화가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받았어요. 저는 뭐 자세히는 몰랐지만 다빈치라는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저는 다빈치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빈치가 한 줄 알고 미술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빈치는 지금 직업으로 말하면, 지금 전공으로 말하면 기술자인데 제가 잘 몰랐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일생 동안을 화가인 줄 알고, 다빈치는 서양 화가니까 나는 단군 할아버지 후손이니까 동양화가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동양화를 해서 서울교육대학에서 동양화 교수를 했습니다. 또 다빈치가 해부학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도 계속 해부학에 관심을 가지고 독학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더 열심히 해서 방학 되면 토끼, 개, 염소, 작은 짐승은 제가 직접 해부하고 해부도도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대학생 때는 전국의 대학생 중에서 제가 해부학 지식이 제일 많았을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인정받아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의과대학에 해부학 조교로 합격을 해서 조교가 돼서 정식 이제 해부학자로 입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부학 공부를 이제 정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시체 해부도 많이 하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부학 책은 다 볼 수 있었고, 또 주변에 제가 모르면 언제든지 가르쳐 주실 해부학자들이 계셨고, 또 전국에 해부학회가 있으니까 학회에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만나서 의견 교환도 하고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미술의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해부학 공부를 하기가 좋았고, 해부학 공부를 해서 제가 세상에 없는 미술 해부학이라는 이런 학문이 다빈치 이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술 해부학을 저만큼 열심히 한 사람은 세상에 흔치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또 알고 보니까 다빈치가 뭐 발명가이고 가수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발명도 하고 가수도 하고, 아마추어 성악가입니다. 이렇게 해가면서 아주 호기심 어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굴이 다빈치하고 전혀 닮지 않았죠. 왜 닮지 않나요? 우리 용모는 용모를 지정하는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다빈치 이런 용모 얼굴은 유럽인 용모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이 얼굴이 됐기 때문에 다빈치가 자식을 1000명을 낳아도 이런 얼굴이 나오지 않죠. 마찬가지로 제가 자식을 1000명을 낳아도 저는 시베리아계 아시아인 용모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제 유전자 속에는 그런 유전자만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식이 나오지 않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내가 잘났다 못났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인이 같은 동양인이지만 중국인과 일본인과 다르고 더욱이 유럽인과 다르고 이렇게 다른 것은 우리의 유전자 조성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유전자는 변화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에 의해서 이어집니다. 우리는 한국인끼리 계속 결혼하고 앞으로도 한국인끼리 결혼할 거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은 과거에도 지금까지 미래에도 변화는 하지만 크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한국인으로서 변화하는 겁니다.
중국인도 일본인도 중국인으로서 일본인으로서 변화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해할 때 변화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아는 것도 중요하죠. 예, 형질, 용모 이런 걸 지정하는 유전자는 매우 서가 죽어요. 적습니다. 눈 만드는 유전자, 코 만드는 유전자, 입 만드는 유전자 이거 한 5-6개밖에 안 됩니다. 아주 적지만 그러나 우리를 변하지 않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초상이죠. 알브레이트 뒤러 유럽의 그 르네상스 천재죠. 독일 천재. 이분이 자기의 자화상을 그렸는데 이분이 얼굴 한쪽에 수검댕이 묻히고 살았나요? 그랬을 리가 없는데 유럽의 초상화를 보면 모두 얼굴 한쪽은 밝게 한쪽은 어둡게 수검댕이 칠해 그립니다. 생각해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초상을 그릴 때 우리 동양의 초상화에서는 얼굴을 밝게 어둡게 명암법으로 그리는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없느냐? 동양미술사상 중국, 한국, 일본을 통틀어서 단 한 점도 없습니다. 자, 닮게 그리겠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렸는데 왜 서양과 동양이 이렇게 다를까요?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유럽의 초상화를 보면 검은 동자에 흰 점을 찍었습니다. 각막이 볼록 거울 역할을 하니까 창문이 반짝 축소돼서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 동양에도 창문이 있고 각막이 있어서 눈에 반짝 점이 있지만 동양의 초상화에서는 각막에 흰 점을 찍은 초상화가 중국, 한국, 일본을 통틀어서 단 한 점도 없습니다. 자, 왜 이렇게 다르냐? 이 다르게 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초상을 앞으로 그린다면 한국의 초상화가들이 이건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만 그린다면 그러면 우리 보고 누가 그 사람들 훌륭하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의 화가들이 또 이것만 그리고 있다면 또 그걸 또 훌륭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결국 현대에 사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알고 다 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그렸나? 왜 유럽의 서양 화가는 이렇게 그렸나? 이런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결국은 다 제 생각에는 우리의 유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이제 제 전공을 학문 이름으로 말하면 미술해부학이라는 겁니다. 다빈치 선생을 개조로 삼고 세계 여러 화가들이 연구하는 이런 학문입니다. 그 미술해부학이라는 것은 자연의 모양을 연구하는 거예요. 자연물의 모양. 뇌도 자연물이라고 보고 모양을 비교해 보면 유럽인과 아시아인, 동양인은 뇌 모양이 다릅니다. 얼마나 다르냐? 특히 좌우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유럽인은 이 빨강색은 이제 개인차가 많은 부위입니다. 왼쪽 뇌 이마에 빨강색이 적죠. 근데 동양인은 오른쪽에 적죠. 유럽인은 오른쪽 뒤통수에 개인차가 적은데 동양인은 왼쪽 뒤통수에 개인차가 적죠. 옆머리를 보면 유럽인은 옆머리에 개인차가 많고 왼쪽에 적은데 동양인은 아시아인은 오른쪽 옆머리에 개인차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뇌를 보면 유럽인과 동양인, 아시아인이 좌우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런 문화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렇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렇게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에 의해서 결정된 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뱃속에서 이제 그게 뒤집히는 경우도 있어요. 좌우가.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때 유럽인과 동양인의 그런 유전자 조성이 다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차이를 일으키고 있고 우리는 유럽인과 다른 이런 뇌 모양을 가지고 있다. 모양이 다르다는 것은 구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다른 겁니다. 뇌 구조가. 뇌 구조가 다르면 따라서 기능도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뇌 기능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초상화를 그릴 때 뇌가 그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럽 추상화와 동양 추상화가 다르게 된 거죠. 예. 예, 뻔한 논리 같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동굴 벽화죠. 얼마 전에 그린 거냐? 스페인에 있는 쇼베라는 동굴 벽화에 동물을 그린 건데 3만 년 전 또는 3만 4천 년 전에 그려졌다고 밝혀진 겁니다. 잘 그렸습니다. 어떻게 잘 그렸느냐? 모양과 동세를 잘 나타낸 겁니다. 자, 이거는 저보다도 4,000년 전이나 먼저 인도네시아의 슬라웨시 섬에서 발견된 동굴벽화입니다. 동굴벽화라는 점도 같고 사냥감을 그렸더라는 점도 같고 그린 동기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양의 동굴벽화의 동물은 개념적으로 그린 겁니다. 털을 그렸죠. 뿔을 강조했죠. 서양에서는 모양을 좀 강조했는데 우리는 개념을 강조한 겁니다. 아, 저건 털이 있는 거지, 저건 뿔이 있는 거지, 이렇게 언어화된 정보를 그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세와 모양을, 동작과 모양을 파악하는 것이 뇌의 뒤통수, 여기서 이제 먼저 정보를 받아들이죠. 근데 그 부분이 유럽인이 훨씬 큽니다. 얼마나 크냐? 다 큰 건 아니지만 뇌세포가 3배나 많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청각경추, 측두엽의 뇌세포가 유럽인보다 많고 두정엽의 뇌세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모양과 구조가 다르다. 그런 점이 이런 문화적 차이라는 건 뭐죠? 어떻게 보면 능력의 차이도 만들 수 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 좋은 거냐? 그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누가 좋고 나쁘다, 우등, 열등하다 이런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동세와 모양을 보고 그대로 잘 그리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서 생겼느냐? 이베리아 반도에서 생겨서 유럽의 극히 일부분에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넓지만 여기에 사람들이 다 모여 살고 있지만 저 좁은 데에 그런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에도 없습니다. 없다는 말은 아주 없다는 말이 아니고 25%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25% 이상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저런 능력을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 동양, 중국, 일본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한 3% 있습니다. 일본에는 6% 있습니다. 중국에도 그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 가지고는 동세를 자연스럽게 나타내려는 이런 그림 양식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적어도 평질적으로 25%, 20% 이상 25%가 그 인구 비중에 차지해야 어떤 문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유럽과 다른 문화 현상, 중국, 일본과 다른 문화 현상, 이건 뭘 말하는 거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25% 이상 우리 속에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일본보다 노래방 문화가 아주 발달해 있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국민 중에 25%가 넘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다 악기도 있고 악보도 있고 악기도 있고 이게 다 있죠.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인 문화 현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은 어느 정도 평질적인 평질 충족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형질을 기본적으로 많이 받고 있느냐? 우리 한국인은, 아시아인은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출현했다고 다 보고 있죠. 그 사람들이 인도와 인도네시아, 이게 순다 열도, 빙하기에는 물이 다 극지로 모이기 때문에 순다 랜드가 됩니다. 여기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닷물이 늘었다 줄었다 하게 되면 땅이 섬이 됐다가 바다가 됐다가 이렇게 되겠죠. 또 육지가 됐다가.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만 5천 년 전까지 이미 파타고니아까지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이동해 갔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미 5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살았죠.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 먼저 살던 사람과 결혼해서 또 일부는 떠나가고 남고 인류는 계속 이동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에
고아시아인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국인에게는 그런 유전자가 물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계속, 여기서도 계속 오죠. 자,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왜 동쪽으로 오게 됐느냐? 우리 조상님 할아버지가 북쪽으로 가셨더라면 유럽인이 돼가지고 나는 지금 뭐 코도 높고 눈썹도 진하고 잘생긴 이런 사람이 됐을 건데 왜 얼굴도 납작하고 이런 얼굴이 됐을까? 우리 아프리카에서 먼저 동쪽으로 온 사람들은 오른쪽 시야, 우리 시야 중에 오른쪽 시야의 정보를 중요하게 처리하는 뇌를 가진 사람들이 동쪽으로 오게 된 겁니다. 다 보이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자, 정확하게 실험을 해야 되지만 크기가 같은 이 과일을 위에 거보다 아래 것이 크다 이런 사람이 2명 한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좌우 중에 어느 게 크냐? 이걸 크다고 하는 분, 오른쪽 것이 크다고 하는 분은 한국인 중에 4명 중에 1명입니다. 이건 4명 중에 3명입니다. 근데 이쪽 걸 크게 보는 사람이 남쪽에 많이 있고 아프리카로부터 이런 사람은 오른쪽 것이 커 보이니까 과일이 여러 개 달렸을 때 커 보이고 뚜렷해 보이니까 오른쪽 걸 따먹게 되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바닷가를 돌아서 인도네시아에 오게 되고 또 계속 올라오다 보면 5만 년 전에는 시베리아까지 아열대 기후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가족이 같이 옵니다. 가족이 같이 왔다는 말은 남자, 여자 유전자가 같이 왔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가족이 갔는데 다른 동네 사람도 가족이 옵니다. 그럼 언젠가는 둘이 결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동남아에서 올라온 순다 열도 또는 순다랜드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동북아시아에 와서 결혼을 하니까 그 유전자가 이식이 돼서 인구가 많아지게 됐겠죠. 그분들이 고아시아족입니다. 지금 그분들도 지금도 흑룡강 근처에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제 얼굴인데 사람의 뇌, 모든 포유동물의 뇌는 좌우가 연결되어 있죠. 뇌량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일단 시각 구조가, 시각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시야의 것은 망막의 왼쪽에 상이 맺히게 되죠. 렌즈가 볼록 렌즈니까. 그래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왼쪽 뒷꼭지에 1차적으로 상이 입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시야는 여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양인은 여기로 들어가는 정보, 오른쪽에 들어간 정보를 중요하게 처리하는 뇌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왼쪽 뇌로 일단 정보가 들어가게 되죠. 그 말은 뭐죠? 과일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왼쪽 뇌가 먼저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왼쪽 뇌가 일을 먼저 하고 일을 많이 하고 일을 부지런하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동쪽으로 오게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와서 그런 사람들이 살던 곳에 그럼 왜 이쪽으로 보는 사람이 3명이나 되느냐? 나중에 온 사람들이 이쪽 왼쪽 시야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과 섞여서 오늘날 한국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쓴다 열도 노란 부분은 이제 빙하계 랜드가 됐을 때예요. 그래서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지구 인구의 펌프 역할을 했습니다. 나가야 되니까 줄어들면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왼쪽 시야를 중시 처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북유럽에서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북아프리카에서 생겼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건조가 먼저 시작됐습니다. 지구 온난화기에는 북아프리카와 아랍 북지방과 몽골 고원까지 이렇게 건조대가 형성이 됩니다. 기류가 바뀌어서. 그럼 이 서쪽부터 먼저 건조됐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풀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열매 따먹을 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오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사냥이 주 식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죽기 살기로 사냥에 대해서 골몰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런데 바닷가로 가야 그래도 먹을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쪽을 가다 보니까 왼쪽 시야를 중시 처리하는 사람들이 가게 됐고 그 사람들이
지중해를 삥 돌아서 한 번만 간 게 아니죠. 여러 집단이 수천 년을 두고 가서 이베리아 반도에 들어가서 여긴 자루처럼 갇혔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결혼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 사냥을 하지 않아도 사냥을 많이 했던 사람들끼리 결혼하니까 그런 뇌를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하니까 유전자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뇌가 점점 강화가 됩니다. 그쪽으로. 이런 사람들이 북유럽까지 가게 됐던 겁니다. 예. 북유럽까지 갔어요. 근데 빙하기가 왔습니다. 근데 이미 여기에는 남쪽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과 결혼해서 혼혈이 됩니다. 근데 워낙 유전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유전자가 먼 개체가 결혼하면 자식은 체격이 커집니다. 노새가 왜 체격이 커져? 말보다 당나귀보다. 엄마 아빠가 유전자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커져가지고 지금도 북유럽 사람들이 체격이 큰 이유가 바로 그때부터 생긴 거죠. 물론 그 밖에 여러 가지 체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있지만 그것도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랄 산맥과 알타이 산맥과 히말라야 여기가 15,000년 동안 25,000년 전부터 15,000년 동안 만년설에 덮여서 눈이 녹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도 계속 산등성이에 눈이 쌓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있던 사람들은 왼쪽 시야를 중시 처리하는 사람이지만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눈에 막혀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시야를 따라가다 보면 인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한 번에 간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여러 시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뚜렷하게 여러 가지 생리적으로 다른 이런 차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쪽과 이쪽은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몇 명이 결혼해가지고 중간형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의 형질적인 차이가 뚜렷하게 지금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느 정도 갈 겁니다. 그런데 이 동남아의 왼쪽 뇌를 쓰는 분들은 여기에 먼저 상이 맺히면 그 정보는 왼쪽 측두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사한 유럽인 북아프리카에서 생긴 수렵이는 왼쪽 시야를 중시 처리하죠. 왼쪽 시야는 여기에 상이 맺히고 여기에 맺힌 상은 이쪽으로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공간 지각을 처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뇌는 먼저 본 것을 선으로 나누고 면으로 나누고 입체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이 공간 지각을 이용하는 뇌쓰기를 하다 보니까 모양과 동세와 명암, 공간 지각을 중시 처리하는 이런 그림을 발달시키게 됐고 동양에서는 그렇지 않은 그림을 발달시켜서 오늘날 동양 그림과 서양 그림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거죠. 결국은 이게 미술뿐 아니라 우리 문화 모든 면에서 이런 본질적인 차이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음악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 동서가? 무용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 이거 한번 계속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본질적인 우리 형질 차이에서부터 온 거다. 이런 걸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년 전부터 여기 알타이 산맥이 먼저 눈이 녹았습니다. 그런 바람에 여기 있던 사람들이 왼쪽 시야를 중시 처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일로 오는 겁니다. 와보니까 이미 여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죠. 동남아에서 올라온 순다 열도에서 올라온 사람들, 고아시아인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이동해 가게 됩니다. 점점 이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쪽으로 오게 돼서 만주를 거쳐서 우리나라와 일본 긴 세월에 걸쳐서 내려가게 됐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4명 중에 3명이 시각적으로는 그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시각에 관련된 뇌의 기능. 이거는 4명 중에 3명. 그리고 본래 순다 열도에서 올라간 사람이 4명 중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교육대학에 있으면서 20년 이상 조사를 해봤는데 태어나서 생긴 그때 생긴 이런 능력이 일생 동안 보존되고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켜보면 개념적으로 그리는 학생과 시각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리는 학생이 딱 둘로 갈려 있습니다. 중간형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것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가르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 형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죠? 사람 각자가 가진 것, 그것 자체가 소중하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유럽인은 유럽인이 가진 그것이 소중하고 중국인, 일본인은 가진 그것이 소중하다. 그걸 버리려고 하거나 그걸 억누르면 결과적으로 그 분한테, 그 한테, 자기 자신한테 이롭지 않아요. 그래서 바레 안에서 아시아에 원래 살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웅녀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곰족. 또 시베리아를 통해서 북유럽으로부터 우랄 산맥, 알타이 산맥을 지나서 동쪽을 통해서 시베리아를 관통해서 바레만까지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천손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또 혼혈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고조선인이 된 거고 그 고조선인이 또 각지로 퍼져서 그 영향을 현재 우리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한국인의 형질의 형성의 그 대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자, 뇌를 가지고 보면 동남아시아에서 올라온 분들은 주로 채집인이죠. 이런 분들은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을 많이 씁니다. 이건 뒤에서 본 뇌예요. 여기서 보고 여기서 무언지 판단하고 여기서는 그것의 소리를 듣고 여기서는 작은 근육을 써서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작은 근육을 써서 그걸 획득하는 거죠. 수렵인, 유럽에서부터 올라온 수렵인들은 여기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간 중에 어디에 있나를 파악을 하고 그것의 움직이는 속도, 템포를 여기 청각정추에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대근육, 큰 근육을 써서 빨리 뛰어가서 쫓아가서 잡으려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레만에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웅녀적 엄마가 이런 사람인데 아빠가 이런 사람이에요. 천손 환웅족. 하니까 저절로 이런 사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인에는 이런 뇌를 가진 사람, 이런 뇌를 가진 사람, 이런 뇌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한국인이 이런 뇌를 가진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우리만 많은 건 아니고 발칸 반도에도 많이 있고 중동 지방에도 많이 있고 인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 전역을 서로 사실은 상반된 기능인데 이런 상반된 기능을 골고루 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왔을 때 저절로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뇌는 변화하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은 운 좋게도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또 자기가 가진 대로 열심히 하면 자기가 하늘로부터 받은 이런 재능을 성취시켜서 일을 이루기가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지표상에 동심원을 긋고 예를 들어서 눈썹이 흐린 사람은 어디 있나 이렇게 쭉 찾아보고 위로 올라가서 바이칼호로 북유럽까지 이어집니다. 남쪽으로는 김해를 통해서 일본의 세토대해를 통해서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인이 여러 곳을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어요. 자, 우리 한반도에는 남쪽으로부터 많이 계속 올라오고 북쪽으로부터 계속 내려오고 또 3000년 전부터는 중국의 전쟁이 있을 때마다 중국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전자가 복잡하게 됐고 그 복잡한 유전자가 결과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지역차도 만들게 되고 또 남북차도 만들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우리 한반도는 지표상의 유전자 이동의 로터리 오거리가 됩니다.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다 지나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멕시코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야를 넓게 우리 한국인이 나는 여기서 생겨났지만 그래서 혹시 여기서 그냥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의 아프리카로부터 유전자의 일부가 멕시코까지 파타고니아까지 통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가 좀 시야를 넓게 자신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뉴턴, 조지 워싱턴의 데드 마스크예요. 제가 2mm 표고로 등고선이 만들어지는 이런 촬영 장치를 만들어서 이거 세계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뉴턴은 왼쪽 이마가 볼록하네요. 조지 워싱턴은 오른쪽 이마가 볼록하네요. 유럽인은 왼쪽 이마 볼록한 사람이 많아요. 아시아인은 오른쪽 볼록한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대개 오른쪽 이마가 볼록한 분들은 군인, 정치가, 사업가, 계산을 하는 이런 사업가가 아니고 뭐 건설이라든가 이런 사업가가 많습니다. 왼쪽을 쓰는 분은 좀 따지는 것을 좋아하는 전문직인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한국인은 일본인이나 중국인과 달리 한국인스러운 특징을 이미 갖고 있는데 그 특징이 오른쪽 뇌를 쓰는 사람이 인구의 70%나 됩니다. 일본은 왼쪽 뇌 쓰는 사람이 인구의 70%나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뇌에서 봤던 것처럼 두 가지를 다 잘 써야죠. 왼쪽 뇌로 할 수 있는 일은 왼쪽 뇌가 탁 나서서 하고 오른쪽 뇌를 써서 해야 되는 일은 오른쪽 뇌가 탁 나서서 하고 그러니까 유럽인이 잘하는 일은 오른쪽 뇌가 나서서 하고 예를 들어서 또 왼쪽 뇌가 잘하는 일은 얼른 왼쪽 뇌가 잘하는 민족이나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왼쪽 뇌가 나서서 얼른 성공해내고 이렇게 하면 능력이 탁월한 사람 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죠. 동양에서도 중국은 특이하게 중간형이 없습니다. 인구가 많은데도. 그래서 우리가 중간형이 많고 북방계형, 시베리아를 통해 온 사람도 적고 동남아시아에서 올라온 형도 적고 이렇게 적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중간형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간형이 많은 점을 우리는 지금 잘 살려서 근대 공업국으로서 성공을 했고 또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이렇게 지금 성공적인 역사를 꾸며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달리 일본과 달리 우리는 우리의 형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말하자면 꾸며가고 있어요. 자, 커피 한 잔 먹고 참 디자인 좋고 색깔 좋구만. 떡 따끈따끈해. 향도 좋고 맛도 딱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마친다면 그건 감각을 소비하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고 말죠. 그런데 이 잔은 커서 한 250cc 되겠네. 이렇게 시각적인 정보를 정량적인 정보로 바꾸고 촉각적인 정보를 한 60도 되겠구만. 이렇게 계량화된 수치로 바꾸고 이런 성질을 개념적으로 바꾸게 되면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 되는 거죠. 같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뇌를 두 가지 단계로 쓸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내가 직접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능력을 구비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가족과 함께 와야지. 애인하고 와야지. 친구하고 와야지. 이렇게 한다면 정보를 활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지만 어떻게 뇌를 쓰느냐에 따라서 뇌 쓰기의 방향도 달라지고 진도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시사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큰 통을 만들어도 막대기 하나, 판자 하나가 20cm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통은 발밖에 못 쉬게 됩니다. 이 주인은 목욕하고 싶지만 발 씻고 마는 거죠. 우리의 장점이 우리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점이 우리를 제한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잘 파악하면서 그다음에 장점을 살려가는 취장보단 자신의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보완하는 그것은 결국은 자기 뇌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장점은 뭐고 무엇을 키우고 해야 되나, 나의 장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이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인류가 된다면 우리 인류 사회는 아주 원만하게 크게 잘 발전하는 사회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